고맙다. 목숨 걸고 꼭 갚을게. 이건 내 전 재산이야. 꼭 돌려줘야 돼. 저는 30년 전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제 전 재산이었던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건넸던 그 돈으로 10년 뒤 외제차를 타고 돌아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친구는 왜 돈을 갚지 않았던 걸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짐승이 굶주려 울부짖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우는 눈앞에서 짐승처럼 무너져 내리는 친구 진호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30년입니다. 서로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을 대신 해줄 정도로 형제보다 가까웠던 세월이 지금 진호의 떨리는 어깨 위에서 가련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나 진짜 여기서 끝인가 보다. 우리 소애, 그 어린 게 심장이 멈춰가는데. 이 애비는 수술비 10,000원이 없어서 병원 복도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진호의 목소리는 이미 찢겨나간 가마솥 바닥처럼 처절하게 긁히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심장도 함께 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10년 동안 아내 미영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겨울이면 손가락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모은 식당 확장 자금 1억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상훈 가족에게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반지하 전셋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해외 유학을 꿈꾸는 아들 민수의 유일한 날개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친구가 딸의 목숨을 구걸하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찢는 모습을 보며 상훈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진호야, 고개 들어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상훈은 품속 깊숙이 보관했던 통장과 인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상훈의 30년 인생 그 자체였으며 아내의 눈물과 아들의 미래를 응축해 놓은 결정체였습니다. 여기 1억 있다.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소애 수술시켜라. 갚으라는 소리는 안 한다. 다만 나중에 우리 민수 장가갈 때까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주면 된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굵은 눈물방울이 통장 표면을 적셨습니다. 상훈아,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내 목숨을 걸고 꼭 갚을게. 정말 고맙다 친구야. 진호의 약속은 비장했고 상훈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상훈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찬물로 씻고 돌아왔을 때 포장마차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진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가 마시던 술잔에는 차가운 빗물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훈은 빗속으로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센 바람소리와 어둠뿐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마지막 인사조차 없이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상훈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닐 거야. 급해서 먼저 간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시작된 불안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영혼을 삼켜버렸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상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기 같이 온 양반이 계산도 안 하고 급하게 가버렸는데 손님이 하셔야겠어.
상우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놓으며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를 가렸고 상훈의 마음속에는 이제 친구에 대한 걱정보다 아내와 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0년 지옥의 시작임을 상훈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훈의 집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 미영은 식당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지만 있어야 할 통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통장 어디 있어? 당신이 가져갔어? 미영의 떨리는 물음에 상우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편의 모습에 미영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그 인간 줬어? 우리 민수 등록금까지 다 털어서 그 사기꾼한테 준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미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생살이 찢겨나가는 단말마의 비명이었습니다.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진호가 진 사채 빚의 연대보증인 도장에 상훈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훈의 작은 아파트와 식당에는 차가운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빠, 나 유학 가야 한단 말이야.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아들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증오로 뒤덮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미래를 우정이라는 미명 아래 짓밟은 아버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우정이 우리 가족보다 중요해요? 아빠는 정말 이기적이고 최악이에요. 민수는 합격 통지서를 갈기갈기 찢어 상훈의 얼굴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영은 결국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훈은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3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저 양반 친구랑 짜고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저렇게 바보같이 전 재산을 주겠어? 근거 없는 소문은 칼날이 되어 상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상훈은 시장 구석 전신주 아래 쪼그리고 앉아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호를 향한 원망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상훈은 차마 그를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진호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소희가 수술 도중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친구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상훈은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우정이라는 이름의 죄를 씻기 위해 다시 낡은 암치마를 둘렀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내는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매일 밤 미안하다는 말을 허공에 내뱉으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무정하게도 상훈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가장 인심 좋고 솜씨 좋은 국밥집 사장이라 불렸지만 이제 그는 시장통 끝자락 해조차 들지 않는 지하실 식당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상훈의 손가락은 매일같이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마디마디가 뒤틀렸고 손등에는 펄펄 끓는 육수에 데인 흉터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진호가 남긴 보증빚을 갚기 위해 그는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가마솥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상훈을 대하는 태도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밥 먹어. 상훈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밀어도 미영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인 것은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원망의 산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아들의 인생이 꼬이고 자신은 평생 병마와 싸우며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했던 세월이 억울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 탓이지. 그는 가슴을 치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진호의 소문은 상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소문 들었어? 김진호 그놈 동남아에서 카지노랑 건설업으로 수천억을 벌었대. 이제 한국 들어와서 회장님 소리 듣고 산다더라. 아주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닌다던데? 상훈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친구는 성공해서 돌아왔지만 상훈에게 돌아온 것은 굽은 허리와 빗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진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은 이미 미영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훈은 이제 진호가 돈을 갚으러 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30년의 우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한 조각만이라도 얻고 싶었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그렇게 잘 사니? 그럼 소희는 건강하니?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빈 잔을 채웠습니다. 시장 재개발로 인해 이 지하실 식당마저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무더운 여름날, 상우는 여느 때처럼 손님 없는 식당을 지키며 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의 정적을 깨는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시장 바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식당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남자의 구두는 시장 바닥의 흙탕물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뒤로 정갈하게 넘긴 머리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고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은 좋기 될 법한 금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상훈의 인생을 통째로 들고 사라졌던 진호였습니다. 상훈은 국자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진호? 떨리는 상훈의 목소리에 진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박상훈. 너 아직도 이런 퀴퀴한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국밥이나 팔고 있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 무식한 놈. 진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반가움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벌레라도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거만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얼른 의자를 수건으로 닦아내자 그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 미영은 진호를 보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우리를 어떻게 이 지옥에 처박아 두고. 미영의 절규에도 진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옛날 일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저 이제 돈 아주 많거든요. 당신들 평생 번 돈보다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더 많을걸요? 진호는 상훈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상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고기를 썰어 국밥을 말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국밥 한 수저를 입에 대더니 이내 뱉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 고기는 질기고 국물은 비리고 역시 가난한 놈들이 먹는 건 수준이 낮아. 그러더니 그는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수표 뭉치를 꺼내 상훈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수표들이 상훈의 뺨을 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야, 박상훈. 이거 먹고 떨어져. 10년 전에 빌린 1억? 그거 이자까지 쳐서 넉넉히 주는 거니까. 이제 아는 척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진호는 조롱 섞인 웃음을 남긴 채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미영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진호는 비정하게 그녀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쓰러졌고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상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수표 위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훈의 통곡이 지하실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호가 앉았던 자리 구석 의자 다리 틈에 낀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상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진호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낡고 때 묻은 것이었습니다. 상훈은 홀린 듯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보인 것은 10년 전 소희의 수술비로 사용된 영수증과 진호가 베트남의 어느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일하며 받은 죽음 명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맨 뒷장, 진호의 거친 필체로 적힌 글귀를 본 상훈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훈아, 내가 악역을 자처해야 내가 나를 잊고 남은 인생을 편히 살겠지.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에게 준 건물 등기권리증은 소희가 전달할 거다. 미안하다 친구야. 끝까지 비겁해서. 상훈은 그제야 진호의 눈동자 속에 서려 있던 깊은 죽음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진호는 상훈에게 돈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훈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수첩의 감촉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상훈의 심장을 녹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난 것은 10년 전 진호가 사라졌던 바로 그날의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한국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수술비 예치금 1억 원. 날짜와 시간은 상훈이 포장마차에서 통장을 건네준 지 불과 1시간 뒤였습니다. 진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했던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친구에게 인사조차 건넬 여유 없이 수술실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상훈의 눈물 한 방울이 수첩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진호의 처절한 10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오늘 베트남 현장의 온도가 40도를 넘었다. 온몸에 땀띠가 나고 진물이 흐르지만 상훈이한테 줄 원금의 이자 10,000원을 더 벌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난다. 상훈아, 미안하다. 내 돈으로 우리 소희를 살렸는데 나는 아직 너한테 갈 면목이 없다. 조금만 더 벌어서 내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아서 갈게. 수첩 곳곳에는 상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매일매일의 수익금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상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첩 사이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 발행된 대학병원의 진단서였습니다. 췌장암 사기, 기대 수명 6개월 미만. 상훈은 눈을 의심하며 그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해서 돌아온 부자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상훈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호의 유서 같은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죽었을 때 그 착한 놈이 슬퍼하지 않고 내가 남긴 돈을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테니까. 상훈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되어주마. 상우는 그제야 아까 진호가 보여주었던 그 거만하고 비정했던 태도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던 친구. 미영 역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뺨을 때렸는데,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잡고 욕을 퍼부었는데, 미영은 자신의 손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호가 던지고 간 수표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조롱의 대가가 아니라 진호가 자신의 목숨을 깎아 만든 우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상우는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수첩 끝에 적힌 주소, 늘 푸른 호스피스 병원. 그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시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기다려라. 상운의 외침이 비 내리는 시장 골목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도 뒤따라 달려나왔습니다. 10년 전 진호를 보내며 흘렸던 눈물은 원망이었지만 오늘 흘리는 눈물은 피보다 진한 참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진호를 향해 달렸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상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운이 도착했을 때 아까 보았던 그 거만한 억만장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는 아까 보았던 검은색 세단이 렌터카 업체 직원에 의해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 오늘 하루만 빌린 건데 시간 맞춰 보내주느라 고생 좀 했네. 직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운의 가슴을 한 번 더 난도질했습니다. 진호는 상운에게 마지막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화려한 연극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비친 진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벗어 던진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병상 머리맡에는 10년 전 상운과 함께 찍었던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운아, 돈 다 모았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그 가냘픈 목소리가 병실 밖 상운의 귀에 닿자 상운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20대 여성이 물수건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상운과 미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0년 전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진호의 딸 소희였습니다. 아저씨, 상운 아저씨 맞으시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오늘 그런 모진 연극을 해야만 했는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매일 밤 아저씨께 죄송하다며 울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아저씨가 너무 슬퍼할까봐 차라리 미워하며 살게 하는 게 마지막 배려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소희의 손을 붙잡고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그 착한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영의 참회는 복도를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병실 안 진호의 무의식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미영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오해로 점철되었던 10년의 세월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다가올 영원한 이별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상운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상운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냄새가 섞인 방 안에서 상운은 진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진호의 손등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되게 일했는지를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상훈이 왔다. 이 미련한 놈아, 왜 그랬어?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혼자 가려고 그래? 상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물은 진호의 손등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진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다음날 새벽 시장으로 달려가 자신이 직접 정성껏 끓인 국밥을 담아왔습니다. 10년 전 진호가 가장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진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있었습니다. 상훈을 본 진호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다시 모진 말을 내뱉으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훈은 진호의 말을 막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 자식아. 수첩 다 봤다. 너 국밥 먹으러 온 거잖아. 이거 먹고 얘기해. 상훈은 정성스럽게 국물을 떠서 진호의 마른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입술로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아, 짜다. 여전하네, 상훈아. 진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10년 동안 베트남의 낯선 땅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맛. 자신을 살리고 친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미안함의 맛이 진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호는 상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훈아. 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고생만 하고. 됐다. 너 살아있는 거 봤으니 됐다. 두 노인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시장에서 만났던 날의 기억부터 소희가 태어났을 때 상훈이 자기 자식처럼 기뻐하며 뛰어다녔던 일까지 10년의 공백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우정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진호는 상훈에게 자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너 이름으로 건물 하나 사놨어. 소희가 등기 권리증 전해줄 거야. 이제 국밥 그만 팔고 미영 씨랑 여행도 다니고 편히 살아라. 내 마지막 부탁이다.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상훈은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소희도 내가 딸처럼 돌볼 테니 마음 편히 가져라. 진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 모습에 상훈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두 노인의 마지막 재회를 축복하듯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상훈이 늘 육수를 끓이기 위해 일어나던 그 시간에 진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훈의 손을 꼭 쥔 채 마치 잠이 든 것 같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긴 소리가 정적을 깼을 때 상훈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진호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잘 가라, 내 친구 진호야. 고생 많았다. 이제 아프지 말고 푹 쉬어라. 상훈의 눈물은 진호의 차가워진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작별 인사이자 30년 우정이 남긴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진호가 떠난 뒤 상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5층 건물. 진호는 베트남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상훈의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세금까지 모두 처리해 두었습니다. 상훈은 그 건물의 1층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상훈과 진호의 우정국밥. 식당 입구에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커다란 사진이 걸렸습니다. 상훈은 이제 더 이상 지하실에서 땀 흘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진호를 생각하며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육수를 끓였습니다.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상훈의 국밥 맛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두 남자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가출했던 아들 민수도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우정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국밥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소희를 친딸처럼 아끼며 함께 식당을 꾸려나갑니다. 소희는 진호가 남긴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저녁이면 상훈의 식당에 들러 미영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오해와 증오로 점철되었던 시간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족의 정이 싹 텄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진호의 사진을 닦으며 속삭입니다. 진호 씨, 고마워요. 우리 가족 살려준 것도, 우리 양반 옆에 있어준 것도. 미영의 눈가에는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오후, 상훈은 홀로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진호는 여전히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상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호야, 보고 있나? 오늘 국밥 맛이 아주 기가 막혔다. 손님들이 너랑 나랑 닮았다고 하더라. 상훈은 사진 속 진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상훈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상훈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그 미소 뒤로 두 남자의 영원한 우정은 전설이 되어 시장 골목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상훈은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나 진호가 남긴 마지막 유지를 받들기로 했습니다. 진호가 상훈의 이름으로 남긴 건물 1층은 한창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이삿짐 중에서 가장 먼저 낡고 찌그러진 구리 냄비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하실 그 습한 곳에서 10년을 함께 견뎌온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국밥집이지. 상훈은 번듯한 최신식 주방 한가운데에 그 초라한 냄비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진호와 함께했던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상훈의 맹세였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상훈과 진호의 우정국밥. 간판이 걸리던 날 상훈은 거리로 나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호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 옆에 당당히 적혀 있는 것을 보며 상훈은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 이름이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불린다. 보고 있나? 상훈의 곁에는 이제 소희가 있었습니다. 진호의 딸 소희는 아버지가 진 상훈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식당의 살림을 도맡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저희 아빠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소희의 밝은 미소는 상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갔던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덥수룩한 수염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친구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믿기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의 통곡에 상우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 아빠 옆에서 같이 국밥 끓이자. 부자 사이를 갈라놓았던 10년의 벽은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주방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도맡으며 아버지의 삶을 배워나갔습니다. 드디어 오픈날. 식당 앞에는 과거 상훈을 바보라고 비웃던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상훈의 눈치를 보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 우리가 그때 너무 심했어. 미안하네. 상훈은 허허 웃으며 그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에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무슨 사과입니까? 어서 들어오셔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상훈의 넉넉한 인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식당 벽면을 가득 채운 진호와 상훈의 사진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그 사진 속 우정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상훈의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정국밥은 이제 아들 민수가 훌륭히 이어받아 전국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상훈은 이제 국자를 내려놓고 미영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호가 좋아하던 남해 바다를 찾은 날입니다. 상훈의 손에는 소희가 전해준 진호의 편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호가 매일 밤 상훈을 그리워하며 썼던, 하지만 차마 붙이지 못했던 수백 통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상훈아, 오늘은 내가 끓여준 국밥 꿈을 꿨다. 그거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진호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상훈은 바다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야, 편지 잘 받았다. 늦게 읽어서 미안하다. 이제 상훈의 마음속에 진호는 배신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형제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진호가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사랑은 상훈의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상훈을 아버지라 부르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민수는 소희를 친누나처럼 챙깁니다. 두 집안은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우정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상훈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미영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때 남편을 그토록 원망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상훈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진호 씨 도와준 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일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서 다행이야. 아내의 그 한마디에 상훈은 지난 10년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조롱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노부부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늦은 밤, 상훈은 습관처럼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말아 올린 국밥 한 그릇을 진호의 사진 앞에 바칩니다. 진호야, 오늘도 장사 잘했다. 민수 녀석 손맛이 제법이야. 너도 거기서 배고프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상훈은 소주 한 잔을 사진 앞에 따르고 자신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진호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상훈아, 고맙다. 라고 외칠 것만 같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육수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상훈과 진호의 우정처럼
그 열기는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다, 내 친구 진호야. 상훈의 나지막한 인사가 식당 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